네 번째 시간에는 학계의 평가와 해외 국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학계의 평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계절제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60년대, 70년대에 초청 노동자 제도의 부활이냐라는 논의가 학계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의 평가는 부정론과 긍정론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론의 핵심은 이러한 계절 제도는 데드 엔드 폴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스티븐 카슬이에요. 우리의 이 수업을 위해서 우리는 스티븐 카슬의 그 책을 가끔씩 보기도 하지요. 그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의 계절제는 60년대, 70년대의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해서 윈윈 정책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여전히 힘의 불균형이 너무 크다. 사용자한테 힘이 너무 많고 계절 근로자한테 힘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만 원하는 정책이라 과거의 초청 근로자 제도와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세요. 계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두 번째 학자분은 위크라마 세카라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이름이 참 발음하기 힘들지요. 스리랑카 분이시고요.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 ILO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순환을 강조한다라는 거는 결국 자국 내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일 뿐 계절 근로자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고 유입국의 고용주만 이익을 보는 제도다. 그러므로 예전에 초청 근로자 제도와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긍정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긍정론의 핵심은 2000년대 이후에 여기저기 나라에서 나오는 계절제는 옛날 제도와 비해서는 윈윈 제도라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를 두 분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학자는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교 그 지리학과 교수님이신 휴고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대학에서 휴고 센터 for Population and Migration Study라는 어떤 그 센터의 이름에 이분의 그 이름을 넣기도 해요. 근데 이분도 이 제도는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학자는 뉴질랜드의 베드포드라는 교수님이세요. 이 베드포드라는 교수님, 앞에 휴고, 그 앞에 스티븐 카슬 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서로 잘 아시고, 우리 학회에서 서로 다 같이 만나고 하셨던 교수님들인데, 이 베드포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뉴질랜드 그 호주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런 그 순환 마이그레이션 또는 그러니까 순환 이민 또는 계절제는 잘 관리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두 국가 간에 서로 잘 협력하면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또는 계절 노동자 두 집단 모두에게 윈윈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계절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저희 연구팀이 썼던 2018년 그 보고서를 보시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례를 다루고 있고요. 2020년 보고서를 보면 뉴질랜드와 일본 사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이 여러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계절제 중에서는 뉴질랜드 사례가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서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뉴질랜드 이민국의 홈페이지, 여기 주소가 나오죠?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뉴질랜드의 그 이민 통로는 영주 이민이 있고 단기 이민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이민 통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이민국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계절 근로자 제도는 Recognized Seasonal Employer Progra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주 이민 제도가 아니고 단기 취업 이민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도 단기 제도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주한테 허가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내국인 보안 원칙인 거죠. 그래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후에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용주한테 허가를 내서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게끔 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어떻게 보면 뭐 농업 또는 목축 국가잖아요. 우리 농담 삼아서 뉴질랜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양양 소소소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축 국가예요. 그래서 목축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농업에서는 한 5년, 1년에서 5년까지의 단기 취업 이민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단기 취업 이민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용 허가제와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원예라든지 포도 농업은 계절적인 거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2007년 이전에도 옛날 방식의 구계절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구계절 제도의 이름은 시즈널 워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계절 근로 프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예전 프로그램은 뉴질랜드를 입국한 여행자 중에 9달 동안 농업 부문에서 일할 수 있게 허가를 내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노동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요. 그래서 자국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서 2005년과 6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질랜드의 계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민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 제도라고 부르기보다는 계절 고용주 제도라고 부르는 게 더 낫고요. 인근 태평양 섬에 여러 그 국가들이 있잖아요. 여기 뉴질랜드가 조금 작게 있고 그 위에 호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 그 국민들한테 이제 뉴질랜드로 오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1개월을 머물 수 있는 체류 비자를 주는데 그 11개월 중에 최대한 7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7개월 동안 체류하고 7개월 동안 그 취업하게 하지 왜 체류 비자를 11개월씩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섬들이 막 멀리 있고 막 하니까 또 뭐 기상 조건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딱 7개월 일 끝나자마자 금방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체류 비자를 조금 유연하게 주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계절제의 이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계별 그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전 과정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너무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만 그렇게 계절 근로자 고용제도가 아니고 공동으로 계절을 쓸 수 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정책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고용주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계절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런 보호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런 것을 아주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 계절 근로자들이 이탈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왔던 그 계절 근로자를 그 다음 해에 재고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왕복 항공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인 사람들이 그 비행기 값을 벌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더 남아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제거해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를 만약 할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을 추방하는 비용을 $3,000라고 정해놨더라고요. 그 1인당 $3,000를 고용주가 내게 해요.
그러니까 고용주는 계절로 온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한 명당 $3,000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불법 체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오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요. 외국인 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뉴질랜드 제도는 목회적 돌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스토럴 케어라고 부르는데 그 목회적 돌봄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보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소득 공제 관련 안내에 대한 어떤 그 세세한 안내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적 돌봄을 사업주의 의무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최소 보수라든지 소득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아주 세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계절 제도를 신청하려면 그 농가의 이제 사장님은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목회적 돌봄에 대한 내용이 그 신청서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절을 쓰고 싶은 사장님은 계절 고용 자격 신청서도 내야 되고 채용 동의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신청서를 쓰다 보면 저절로 교육이 되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목회적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분들이 그 도착하거나 또는 출발해야 되는 그 뭐 공항이라든지 항구를 오가는 교통편, 그 다음에 이제 왔을 때 입회식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적절한 숙소에 대한 안내, 작업장을 오가는 교통편,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허용되는 의료보험, 그 다음에 개인 뱅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개인 보호 장비, 뭐 현장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필요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어떤 그런 거를 구비해 놓게 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종교적 의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계절 고용주는 이러한 목회적 돌봄의 의무를 아주 잘 수행해야 하고요. 이거를 또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나라의 고노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가 모니터링하고 감사해서 이거가 잘 안 되는 계절 고용주는 그 다음 해에 계절 노동자를 받지 못하게 해요. 최소 보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절 근로자가 뉴질랜드에 와서 7개월 일하게 이제 계약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뭐 태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후 사정으로 인해서 그 7개월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근무한 시간하고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최소 보수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제도가 이제 최소 보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공제할 경우에는 그 계절 근로자의 급여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공제할 경우에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관련 뉴질랜드 고용법을 준수해야 되고 계절 근로자가 서면으로 이 어떤 것이 공제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에 따라 아주 합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비용이어야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 뉴질랜드인에 대한 공제액보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더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미리 밝혀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일본은 계절 근로자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파견이라든지 하청 방식으로 계절제를 대신하고 있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견하고 하청이 어떻게 다른가는 알고 계시죠? 어떻게 다르죠? 하청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이 들어가서 그 농가에 가서 일도 지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일 지시를 데려가는 그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이 한다 그러면 농협이 다 지시하는 거는 하청이고요. 파견이란 만약에 이제 농협이 파견한다고 할 경우에 농협은 그냥 노동자만 보내고 일 지시는 그 농가의 사장님이 지시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파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청은 일 지시를 하는 거고 파견은 일 지시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기능 실습제가 국가전략특구사업이라는 것을 잠시 거쳤다가 특정 기능제도로 변하게 돼요.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어떻게 변했느냐를 살펴본다면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은 선호하지만 단순 노무직은 불허하는 게 일본의 그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1990년 6월 1일부터 새 이민법을 시행해서 일본계 후손, 즉 니케이진한테는 예외로 해서 니케이진은 입국도 쉽고 취업도 쉽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니케이진을 주로 쓰거나 또 유학생은 파트타임, 즉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취업을 허용했죠. 그래서 공식 정책은 전문적인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단순 외국인은 못 들어온다 라고 해놓고 예외 조항으로 일본계 동포와 유학생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활용한 셈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와 같이 외국인 계약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유입하는 정책 대신에 해외 일본인 후손 이렇게 예외적으로 또는 유학생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을 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용허가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중국의 12억 인구, 그러니까 90년대 초 12억 인구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민에서 이런 얘기를 옐로우 페릴이라고 불러요. 황색 공포, 즉 중국 공포.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경우에 이들이 다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제 염려인 거죠. 93년 4월에는 일본은 기능 실습 제도라는 걸 도입해요. 이 제도의 뿌리는 외국인 연수 제도고 일본은 외국인 연수 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로 국제 원조 활동으로 일찍부터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도 외국인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오자 이제 이 제도를 조금 쓰는 거죠. 그래서 93년에 기능 실습 제도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1+1, 뭐 97년이 되면 1+2,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연수생으로 1년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풀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1년, 그 다음에 1+2는 연수생으로 1년이라면 2년은 노동자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09년이 되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연수생이라는 용어를 없앴어요. 예, 그런 다음에 기능실습생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서 기능실습생이란 일본 말의 기능실습생이란 근로자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자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2009년부터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고용허가제와 똑같은 정책을 쓴 거예요. 2016년, 2017년에는 2016년에 적정기능실습법을 만들어서 이제 2017년부터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기능실습 1호, 기능실습 2호, 기능실습 3호 이제 이런 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되지요. 이제 농업에서는 어땠냐면 2015년 4월부터 이제 농업과 어업을 포함해서 이런 기능 실습 제도가 이제 여러 이렇게 부분으로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독자적인 외국인 계절 제도는 없었지만 기존의 제도 내에서 하청이라든지 파견 방식으로 계절 제도의 역할을 수행해 온 거죠. 그런데 2013년에 국가전략특구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부터 농업, 의료, 관광 등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우대 조치 등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농업 부문의 특정 지역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외국 인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인재 고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국가 전략 특구 사업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파견 노동으로 외국인을 쓰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 3년 동안
파견 방식으로 농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고 농한기 때에는 자기네 나라로 일시 귀국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제도를 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18년부터 일본은 이제 법을 또 개정해서 신제도가 만들어졌죠. 그 신제도의 이름은 특정 기능제도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그런 모든 제도들이 다 신제도 안으로 통합되거나 연계되었어요. 일본의 정책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정리한다면 농업 부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구제도였던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가 있었고요. 국가 전략 특구 사업이 있었고요. 최근에 신제도라고 불리우는 특정 기능 제도,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이제 다 농업 부분에 적용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구제도였던 기능 실습 제도가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었는데 첫 번째 변화가 200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연수생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기능 실습생이라는 용어를 노동자라는 그 의미로 바꾸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적으로는 고용허가제의 틀로 이미 바뀌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일본이 2009년에 내용적으로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변화하면서도 끝까지 고용허가제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즉, 저의 해석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2004년에 썼을 때 그리고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했을 때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용허가제를 배우겠다라고 말도 했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학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지만 이제 정책적으로는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2009년에 바뀌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2016년에 어떤 그 적정 기능 실습법을 만들고 2017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청 방식으로 농협이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여 가지고 농가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실습 실시자로서 이제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 실습은 그 실습 1호, 뭐 2호, 3호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1년, 2년, 2년간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5년간 일본에서 이제 체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제도의 특징은 각 단계마다, 그러니까 실습 1호에서 2호로 갈 때 또는 2호에서 3호로 갈 때 기능 실습 평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제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본 제도의 특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제도였던 국가 전략 특구 사업에서는 농업 부분의 계절성을 반영해서 특정 기간이 외국인 노동자랑 고용 계약을 맺어서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제도였죠. 근데 이때 그 특정 기간은 민간이건 공공이건 무관해요. 그래서 국가 전략 특구 제도에서는 간접 고용인 파견만 인정했는데 2019년부터 이제 신제도에서는 파견 기간을 통한 파견도 가능하지만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기능 제도를 보면 이제 그림을 좀 잘 살펴보면 과거의 제도들과 달라진 게 있나요? 또는 새로 생긴 게 있나요? 등록 지원 기간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이지요. 그럼 이제 특정 기능 제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도적인 특징은 직접 고용도 가능하고 간접 고용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구제도와 신제도를 단계적으로 연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해야 특정 기능 1호가 될 수 있는데 일본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능 실습 2호를 수료하면 특정 기능 1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제도는 외국인의 노동권이라든지 인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내에 있다면 전직, 즉 사업체 이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 고용주나 파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제도는 숙련직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예요. 그래서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하면 시험 없이 특정 기능 1호가 이제 가능해지고요. 특정 기능 1호는 시험에 패스하면 특정 기능 2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제도에서의 특정 기능 2호라는 건 뭐냐면 일본 내에 있던 기존의 전문직 이민자의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능 2호는 가족 동반도 가능하고 추후 자격이 되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제도인 거죠. 즉, 일본에도 외국인 계절 제도가 있느냐라고 하면 답은 아니요, 없습니다. 예요. 그런데 독자적인 외국인 계절 제도는 없지만 기존 제도 내에서 하청과 파견 방식으로 계절 제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하청법이라든지 파견법이 일찍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하청과 파견이 가능했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하청을 하거나 파견하는 그 비중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 또는 하청하는 비중은 94년에서 한 2005년까지 한 42%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한 20%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인 노동자가 파견이라든지 하청하는 비율이 2.5%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하청이나 파견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일본의 신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원칙은 도입기관이 스스로 작성한 지원 계획에 기초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이 직접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던 등록 지원 기관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제도의 특징은 등록 지원 기관이 생겼고 농가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외국인 지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국 전에 생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입국 또는 귀국 시에 공항이나 항구로 마중 나가고 배움 간다든지 또는 주택 확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체류 중에 생활 오리엔테이션, 즉 통장을 어떻게 개설할 건지, 휴대전화를 어떻게 계약할 건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한 일본어 습득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상담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이상과 같이 네 번째 시간에는 최근 계절제라는 제도가 과거 초청 노동자 제도의 부활이냐라는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았고 해외 사례로는 뉴질랜드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